안녕하세요. 네, 서울국제금융오피스 3월 마스터 클래스 사회를 맡은 이종혁입니다. 이번 마스터 클래스는 지난번 인사이트 세미나와 동일하게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와 또 적극적인 댓글을 통해서 적극적인 참여가 오늘 프로그램을 더욱더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트러스톤 연금교육 포럼 강창희 대표님을 모시고 100세 시대 그리고 인생 설계와 자산 관리라는 주제로 3월 마스터 클래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강창희 대표님께서는 그 여러 방송과 또 최근 경제 금융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웨비나 이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또 직접 실시간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시는 게 기존과는 또 다른 차별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과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강창희 대표님 모시고 100세 시대 인생 설계와 자산 관리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강창희입니다. 저는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오늘 행복 100세 인생 설계 자산 설계 이런 내용으로 40분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제 강의의 목표를요, 직장을 가진 자기 본업이 있는 아마추어 투자자분들이 이 노후 대비 노후에 행복하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붐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같은 이 저금리 시대에는 이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상품을 활용하지 않고는 자산 형성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주식시장의 체험을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단 한번 성공 체험을 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참 좋은 현상인데, 문제가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주로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관심을 갖는 게 주가는 오를까 떨어질까, 뭐 사야 될까, 매일같이 그런 데 신경을 쓰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어느 자료에서 최근에 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20대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데 1년에 68회전, 그걸 회전율이라고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투자 자산에 한 번씩 돌리는 게 68회전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사고 팔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나중에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단기 시황 전망에 의해서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성공할 수는 있지만은 계속해서 10년, 20년 성공해 나가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본업에 충실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업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 유튜브에서 주로 듣는 내용들이 뭐냐면, 투자자에는 아마추어 투자자와 전업 투자자가 있는데, 전업 투자자분들은 밥 먹고 그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체험이라든지 성공기 같은 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펀드 매니저라든지 애널리스트 같은 분들은 밥 먹고 그 일만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투자를 과연 해서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엊그저께 이제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약간 하락을 할 때요, 같은 시간에 제가 정말 훌륭한 애널리스트, 이 에코노미스트라고 생각하는 두 분의 얘기를 1시간 차이로 들었는데, 한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이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 게 본격적으로 금리 상승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좀 과다하게 갖고 있는 분은 이 시간 빨리 정리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 아는 분이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분인데, 또 한 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 조정할 때야말로 찬스입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주식을 많이 사십시오. 그러면 자기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두 사람 말 중에 뭘 따라야 될 건가? 참 저는 그게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서 이 비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좀 저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원칙을 지키는 일이 참 중요하다.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칙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김선영 표정입니다. 오늘 지금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뭘 사야 될지 이 얘기를 할까 하고 왔더니 겨우 무슨 원칙을 얘기한다고 짜증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10년, 20년 노후 대비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원칙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요, 자산 관리. 이거는 왜 하냐? 경제적 자립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근데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립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버는 것만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사는 노력을 하는 것도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돈 벌을까? 이 생각만 하지.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살려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 생각할 게 뭐냐면 저는 이 젊은 분들이 다른 주식 투자나 이런 그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이 직장을 시작하게 되면 먼저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은 퇴직연금 가입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 직장인이 제일 신경 쓸 게 뭐냐? 노후 대비로 이 연금, 공적 사적 연금의 준비를 20, 30대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 자금을 몇 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7, 80%, 미국, 일본, 독일 이게 선진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공적 사적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분들밖에 없으니까 그게 17%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노인분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 여기 보시면 1980년도에는 자녀의 도움이 72%였습니다. 자식들이 도와줬죠. 그게 그 사이에 줄어가지고 지금은 자녀의 도움의 비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10년쯤 지나서 이 조사를 다시 하면 우리나라도 노후의 주 수입원이 용돈적으로 버는 게 아니라 주 수입원이 자녀의 도움이라고 하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바뀔 겁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또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입니다. 32년 늘어났죠.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기간이 평균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요, 뭡니까? 연금 준비를 우선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부부가 우선 국민연금부터 드셔야 됩니다. 직장인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싫어도 억지로라도 들게 되니까 이건 뭐 상관없는 거죠. 가정주부가 예를 들어서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30세부터 60세까지 한 달에 9만 원씩만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면 60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50만 원씩 받게 됩니다. 물가 오르면 늘어납니다. 남편과 합치면 절대 굶을 염려 없습니다. 그게 첫째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직장에 취직하면 다 퇴직연금을 들게 됩니다. 요즘은 개인 자영업 하는 분들 1인 기업도 다 들 수 있습니다. 또 세제 혜택도 받습니다. 직장인들은 이 퇴직연금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퇴직연금은 아시지만은 회사가 갖다가 그 연금을 다 책임져주는 회사 책임형 연금을 DB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종업원들이, 근로자들이 알아서 자기가 그 퇴직연금 자산을 자기가 불입을 한 뒤에 운용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근로자 책임형, 자기 책임형이 DC형입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벌써 숫자로 보면 DC형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10년만 되면 한 60% 정도는 다 DC형이 될 겁니다. 그래서 DC형 연금을 열심히 운용하는데 DC형 연금은 간단히 얘기하면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20년, 30년 동안 장기로 펀드 투자하는 것이 바로 DC형 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직장 생활할 때 제일 관심을 갖는 게 DC형 연금에 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노후가 달렸기 때문에. 그거를 20년, 30년 잘해가지고 연금 100만 장자가 미국에는 26만 명 정도 있다고 엊그저께 나왔더라고요. 우리도 잘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운용해 가면서
펀드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펀드 투자하는 분들한테 언제부터 펀드 투자하게 됐어요? 그러면 퇴직연금, 뒤지역연금 운영하면서 그때 배워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학개미 투자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투자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투자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 말 듣고 이거 사면 돈 번다더라. 이렇게 지금 몰려온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뒤지역연금, 퇴직연금을 운영하면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이 삼척연금으로 현역 시절에는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다른 무슨 투자보다도 중요하다. 이거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부동산이 또 붐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30대 후반 된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하고 친구가 똑같이 한 3천만 원 정도 돈이 있었답니다. 근데 자기 친구가 몇 년 전에 돈 빌려가지고 조그만 아파트 샀는데 그게 오른 겁니다. 자기는 그냥 있고 그걸 보니까 막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급증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성공한 것이 앞으로 또 성공할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작년 여름에 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요국의 환율, 물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이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가구당 순자산이 얼마냐? 53만 8천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5억 9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놀란 게요.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입니다. 프랑스가요. 우리가 프랑스보다 부자예요. 가구당 순자산이 많아요. 이웃나라 일본이 48만 6천 달러. 일본도 프랑스도 우리보다 한 100년 전부터 일찍 그 축적을 시작해가지고 재산을 모은 나라인데 그 두 나라의 재산이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보다 적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나라들은 70%가 정도가 금융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이런 데 들어가 있고 그 부동산은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53만 8천 달러에 80%가 금융자산입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혹시 일본에서 일어난 것 같은 부동산 하락 현상이 앞으로 나타난다면 나의 노후는 얼마나 불행해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일본도 보니까 1990년에는 그 버블 경기의 피크였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60%였습니다.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이전에 근데 이것이 지금은 30%로 절반으로 비율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을까?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앞날을 생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줄어든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특별한 데 몇 군데 빼고는. 그게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지 않습니다.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은요, 이 소위 농경문화 국가입니다. 농경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는 유목민 국가나 해양 국가는 그냥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집에, 땅에 관심이 없어요. 집 있고 없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농경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요, 집에 대한, 땅에 대한 애착, 집착이 강한 겁니다. 근데 일본은 이게 30년 전부터 그 집착이 약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해양국가, 유목민국과 비슷합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나 일본이 옛날에는 똑같이 농경문화였기 때문에 집착이 강했습니다. 제가 1980년대 일본에서 근무할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요, 요즘 우리나라도 일본이 좀 더 빨리 시골에서 전부 도시화되면서 도시로 이동을 했죠.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우리도 베이비붐 세대,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일본의 베이비붐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이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가 6년으로 끝났거든요. 우리는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낳았어요. 무지무지하게 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집을 사면서 시골에서 살다가 코올리게들이 서울 나와서 그게 신분의 상징이고 출세의 상징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을 산 사람들이
근데 일본은 그게 고령화가 빨리 우리보다 진행이 되고 그 농경 문화에 그것이 집착이 되면서 30%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게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내가 돈이 좀 있습니다. 여분으로 집이나 가게를 하나 갖고 있다가 세를 넣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냅니다.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선진국에서는 이 보통의 투자자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이게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미국, 일본이 그래서 70%예요. 우리도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이 표를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또 그러는구나. 웃기는 소리지만 부동산이 최고야. 제가 이런 말하고 나면 댓글에 막 제 욕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요, 이것이 지금 왜냐? 금년 내년 문제가 아니라 내 노후에 20년 후, 30년 후 이런 일이 우리한테는 안 일어날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금년 내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들 조급증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사고 팔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십시오, 파십시오 이런 말을 못 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과 관련해서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꿔야 될 게 뭐냐?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다. 좁죠? 근데 그 땅은 해외에서 수입도 못 해오잖아.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그랬죠. 근데요, 앞으로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와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마음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갔습니다. 일본이 그 경험을 또 꺼냈습니다. 여기 일본에 1982년에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이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이 3개 도시의 택지의 평균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이게 1991년이 피크였는데 290까지 올랐습니다. 그게 지금 이 100까지 떨어졌습니다. 100까지. 이게.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입니다. 1970년대 초에 일본의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그때 일본의 타나카 가코에이라고 이 나중에 로키드 사건으로 쫓겨난 수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이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행복도시, 혁신도시 땅값 올린 거 똑같아요. 그렇게 오른 데서 또 올라. 1991년이 일본 땅값이 피크일 때인데 얼마나 비쌌는가. 예를 들어서요. 일본 동경 중심가에 가면 왕궁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지오다쿠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로 말하면 창덕궁, 경복궁에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입니다. 어느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그냥 송두리째 살 수 있대요. 아니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카나다를 다 삽니까? 그게 91년 일본의 땅값입니다. 거기서 100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집니다.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집니다. 지금요,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공짜로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와라. 얼마나 꼬시는 줄 아시죠? 저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통째로 베트남으로 갔다? 가지 말란 법 없어요. 경쟁력 떨어지면 갑니다. 지금 베트남의 삼성전자 현지 공장에는요, 베트남 현지 직원이 2만 명 정도 있대요. 거기 고졸 베트남 여직원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달러. 한국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의 평균 얼마인지 아십니까? 3,700달러. 10배가 넘어.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제가 울산에 갈 때마다 현대자동차 직원들에게 그랬죠. 너무 세게 데모해가지고 현대차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울산을 떠나버리면 당신들은 거지되거든. 첫째, 직장을 잃죠? 둘째, 막말로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떠나보세요. 울산의 땅값, 집값은 폭락하거든요.
그래서요,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모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리면 오른다. 이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입니다. 나이가 환갑쯤 되면 애들이 결혼해서 나갑니다. 그 나간 애들이 다시 와서 같이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캥거루 빼고는 없어요.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요,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로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아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노후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거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백세인. 우리나라에 백세인이 몇 분이나 계신가? 재작년인가 보니까요, 이 주민등록상으로는 신고 안 돼서 그런 분도 포함됐겠지만은 15,000명 정도 계신대요. 백세인 이상 된 분들이. 그분들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나는 안 갈 것 같죠? 저는 미리미리 각오하고 미리미리 봐두고 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분의 절반 정도가 요양병원에 계신다는 거예요. 시골에 계신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어머니들은 뭐냐?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그럼 사돈 내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나이 들어서 더 큰 집을 가려고 그래요. 자, 뭐 남말할 거 없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02년에 딸을 시집 보냈는데 2001년이 되니까 마누라가 큰 집으로 이사 가재요. 왜 큰 집이냐? 그래야지 아들이 사유가 와서 자고 간대요. 안 자고 갑니다. 지금까지는 희소가치 때문에 대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 요즘 골치 아프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가구 수가 2,020만 가구예요. 그 중에서 이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잖아요. 이게 2019년에는 58%,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일본도 벌써 몇 년 전에 62%.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에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은요, 이 노인분들이 지방에 가봐도 노인분들이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벌써 8년쯤 된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우리말하면요, 이영애 정도 되는 국민 탤런트가 세상을 떴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도에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조사 발표 안 해서 그렇지 비슷할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거든요. 근데 30평, 40평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제가 재작년인데요, 일본의 전문가 하나 데리고 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 지나가면서 그랬거든요. 저게 한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라고. 이 친구 이렇게 보더니, 야, 10몇 년 지나면 한국도 초고령 사회 될 텐데 그때 가면 저 아파트 어떻게 될까? 그러고 가더라니까요. 그리고요, 얼마 전에는 제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대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요,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노인들이 귀찮아. 또 재건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 볼 일 없거나 이미 고층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화돼 가고 있어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가 성공했을까요?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일본은 아파트의 수로마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전체 주택수의 아파트 비율이요 10%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아파트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재작년인가 보니까 48%, 지금 50% 넘었을 거예요. 아직도 아파트로 다 가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는 지방도시를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있는 걸 보면 20, 30년 뒤에 우리 손주 새끼들이 저거 때려 부시려고 얼마나 고생할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요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판교의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신문에 나신 걸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거기 뭔 말이 나오냐면요, 타운하우스를 10년 좀 전에 지었는데 짓기 전에 그 설계를 일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쭉 둘러보니까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주택이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야마모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주택 현관 사망을 통유리로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밀실에 익숙한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미달이 됐어요. 근데 들어간 사람들이 10년을 살아보니까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살아보니까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후에 그 사람을 불러서 파티를 했다고 신문에 났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는 아파트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또 바뀌면 뭐든지 확 끊어거든, 그냥. 이런 일은 앞으로 안 일어날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지난 95년부터 19년 사이에 24년 사이에요, 우리나라 전국의 가구 수는 921만 가구가 늘었어요. 주택은 1174만 가구를 지었어요. 전국적으로는 공급과잉이야. 근데 서울은요, 가구 수는 217만 가구 늘었는데 집은 120만 가구밖에 안 지었어요. 그래서 서울이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왜 이렇게 늘어날 걸 몰랐을까? 첫째, 고령화 시대가 되면요, 노인들이 교외로 나가가지고 넓은 데서 유유자적하고 살 줄 알았거든요. 천만에. 동경 노인도 서울 노인도 다 시내 역세권에 쬐끄만 데 살고 싶대요. 그 다음에 일이 서울밖에 없으니까 일자리가 서울로 몰려오는 게 또. 지방의 집값이 안 오르니까 사람들이 지방 거는 서져 살면서 서울에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것들이 벌어져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집은 누가 사는가? 젊은 사람들이 삽니다. 근데 앞으로 젊은 세대가 어떻게 될 건가?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가 20,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어요. 앞으로 20년 동안에 130만 가구가 또 준대요. 근데요, 집을 늘려가는 건 40, 50대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에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그리고 60대 이상은 400만 가구가 늘었고 앞으로도 530만 가구가 또 는데요, 이게. 자, 근데 노인들은요, 이미 집이 있거나 집이 없더라도 살 능력이 없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집을 살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구 원수로 볼 때는 1, 2인 가구가 680만 가구 늘었고 또 앞으로 오는데도 380만 가구가 또 는데요. 근데 3인 이상 가구는 110만 가구 줄었고 앞으로도 17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이거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세요.
이 베이비붐 세대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뭐냐면 여성 한 명이 평생에 애를 몇 명 낳는가. 이게 합계 특수 출산율인데요. 1950년에서 66년을 보니까 17년 동안에 6.3명에서 5.0명을 낳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은 47년에서 49년이 이 3년 베이비붐 세대인데요. 3년 동안에 4.5명에서 4.3명. 그 다음에 50에서 52년 동안에 3년 동안에 3.7명에서 3.0명. 6년 동안에 베이비붐 세대가 끝나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발표가 된 게 50년부터인데 6.25 전쟁 난리통에도 애를 왕창 낳았어요. 어떻게 낳는지 모르겠어요. 50년에서 66년까지 17년 동안에 6.3명에서 5.0명. 67년에서 73년까지 6년 동안에 4.8명에서 4.1명. 74년에서 77년까지 4년 동안에 3.8명에서 3.0명.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낳았어요. 1년에 100만 명씩.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난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우리나라 집값이 이렇게 난리친 거고요. 자, 근데요. 보세요. 또 하나 뭐냐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일본에는,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은 빚이 없으니까 그냥 살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제 일본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요.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을 크게 살지 않죠.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어요. 그게 쫙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언제냐?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안 팔린대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여기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주택 문제 부채, 이 비율이 제일 높을 때 일본은요, 179%. 그때는 빚밖에 없어요. 왜? 이게 그 사람들은 3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는 거죠. 근데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할 때가 되면 5%밖에 안 남아. 빚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도 그래. 아, 뭐 빚도 없는데 뭐 그냥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떨어지건 말거나 집값이.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비율이 30대가 제일 높아. 131%. 근데 줄질 않아요. 퇴직할 때가 돼도 빚이 그냥 83% 그냥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그때마다 은행 신용금고에서 3년짜리, 4년짜리 기간으로 돈 빌려 집 사니까 빚이 그냥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집값 하락 현상이 일본처럼 나타난다면 이 우리나라의 하우스푸어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냐 그러면 집을 팔란 말이냐? 그래서 주식 사란 말이냐?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작년 봄에요. 제가 강남의 어느 재건축한 아파트 경로당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단지 안에 자기가 45평짜리 아파트를 입주 전에 너무 벼락같이 오르니까 이거 꼭지구나. 그래서 그거를요 20매덕에 팔았대요. 팔고 나서 10억이 올랐대요. 저보고 그래요. 지금이라도 다시 되사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알면 제가 거기를 왜 갑니까? 몰라요. 지금 미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야? 원칙은 지켜야 된다. 또 원칙입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용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반반은 돼야 된다. 이게 결국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금융자산 뭘로?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뭘로 늘려가란 말이야? 금리가 10몇 %일 때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금만 하면 끝나요. 지금은 금리가 1%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우선은요,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것부터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졸업하면요,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그건 알아요.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식 사서 돈 벌자, 무슨 부동산 사서 돈 벌자,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닙니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뜻이 비슷한가 보다 생각하는데. 저축의 뜻은 뭐냐?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되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그래요.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시면 갖다 금융회사에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상품. 요거 하나 내어주세요. 그럼 어떤 돈으로 예금, 저축을 해야 되는가? 단기간 내에 써야 될 거. 딸 시집 보낼 때 쓸 거. 6개월 남은 거. 그걸로 튀겨서 시집 보내려고 주식 샀다가는 딸 시집 못 보내요. 단기간 내에 쓸 거.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 눈 감고 예금해야 돼요. 그러면 투자의 뜻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이걸 잘하면 돈을 벌어. 잘하면 원금도 깨먹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근데요, 지금 이 유튜브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변액보험, 변액연금 든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더 문제는요,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뭐 난 말할 거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니까. 제가요, 재작년인가? 저희 집사람이 보험 들었다고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하길래 꼬치꼬치 물어봤더니 변액보험을 든 거예요. 변액보험이나 변액연금은 앞에 변액이 붙어 있으면 들어가 보면 펀드예요.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요. 그래서 이걸 들 때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어딘가를 알고 들어야 돼요. 근데 물어봤어요. 당신한테 판 설계사한테 그 운영회사가 어딘가 알아봐 그랬더니 모른대요. 파는 사람도. 본사에 알아서 알려준대.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어려운 건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알아야 될 거 모르는 거예요. 운영회사가 잘 실력 있는 운영회사 거를 사야 되는데. 변액보험, 투자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장기간 시장에 자금을 묻어둘 각오가 되어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 1년에 68바퀴를 돌려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 골치 아픈 걸 내가 왜 해야 돼? 금리가요 10몇 %일 때는 이런 거 안 하고 살아도 돼요. 1%도 안 되니까. 그래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좀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면 다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근데 다들 예측하려고 그러거든요. 요즘 동학계 뭡니까? 그 무슨 이 존 리라고 유명한 분 있죠? 그분이 얼마 전에 저보고 그래요. 누가 와서 자기한테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그 도사도 모르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공부하라며. 무슨 공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제가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칙.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 근데 전문가들 한 얘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 듣고 어떻게 할까 판단해야 되는 게 문제란 말이죠. 자, 그래서요. 이 리스크에 대해서 또 하나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리스크라고 하는 말을 위험이라고 번역해요. 이게 문제예요. 십몇 년 전만 해도 그러면 안 되는데 십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는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겁이 났어요. 근데 지난 십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 갔는데 고약한 놈 만나. 그래서요. 입에 위험을 달고 다녀.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들하고 난리잖아요 지금.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애들을 쪼다 만들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저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 위험의 정확한 영어 중학교 때 배웠죠? 데인저.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이게 위험이에요.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이게 리스크예요. 근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은행에 갖다 예금만 해도 금리를 10몇 % 주면서 책임져 줬죠? 안전빵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이 불확실성, 리스크를 테이킹, 앉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게 문제예요. 교사는 안전한 직업 같죠? 학생이 없으면 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합니까? 공무원은 안전할 것 같죠? 제가 일본에서 보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면요, 행정개혁 압력이 들어와요. 그 민간기업에서 독사같이 이 구조조정하던 사람 불러가지고 행정개혁위원장을 시켜요. 그 사람이 막 잘라요. 공무원은 안전한 거 아니에요. 안전한 직업이 없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옛날에는 대기업 다니는 신랑만 만나면 평생 괜찮죠? 대기업 들어가도 40대 초반이면 나와요. 중반이면. 막 옮겨 다니니까 그 안전한 직업이 아니니까 요즘 이혼이 늘어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불확실성의 세상이에요. 그걸 테이킹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어머니들은 가지마. 근처도 가지마. 애들을 지금 병신 바보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면 공부할 때까지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까 시세에 하면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순서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우선요, 리스크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리스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시장 리스크.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시장 전체가 작년 코로나 사태 때 폭락하죠. 9.12 테러로 폭락하죠. 방법이 없어. 같이 떨어져. 그게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예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 리스크. 아무리 시장이 같이 올라더라도 불량 주식 갖고 있으면 안 올라요. 그게 개별 종목 리스크예요. 그러면 시장 리스크는 어떻게 이거를 대응해야 되는가, 관리해야 되는가, 언제 코로나 사태가 올지, 그게 언제 지나갈지 모르죠. 몰라요. 그래서 그때가 지나갈 때까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우스갯소리로 장기 투자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1년에 일주일에 한 번씩 68회전을 시키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 그죠? 돈 빌려서 하면은. 딸 시집갈 돈, 여유자금 아닌 돈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빌리지 말고 여유자금으로 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여유자금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적립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낄 생각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만 경제적 자립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 종목 리스크는 어떻게 이 대응을 하는가? 열심히 기업 방문해서 종목을 잘 골라야 돼요. 그래도 신이 아닌 이상 100% 우량 종목을 고르라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어떡하냐? 이 분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석유주와 항공주를 같이 갖고 있으면요, 석유값이 오르면 항공주는 떨어져요. 석유주는 올라요. 그런 식으로 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분산에는요, 그렇게 종목을 분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리스크 크기별, 뭐냐? 주식이나 주식의 펀드처럼 공격적인 이 상품과 채권형이나 CMA 예금처럼 안정적인 상품으로 비율을 짜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분산 투자. 그리고 이번 달에도 30만 원, 다음 달에도 30만 원, 시간 분산 투자. 이런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이 개별 종목 리스크를 커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러면 종목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는가? 내가 이번 달에 월급 타서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5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골라야 되겠다. 제일 먼저 할 것. 그 사려고 하는 금융상품이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인가? 예금처럼.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못하면 돈을 버는데,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투자상품인가? 이거를 확실히 알고 사셔야 돼요. 요즘 금리가 낮아가지고 애매한 가공된 상품이 많아가지고요.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거를 꼬치꼬치 물어보고 알고 사셔야 돼요.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이냐? 자기 책임은 투자상품이냐? 그 다음에 저축상품은 책임져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투자상품은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으니까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여기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투자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투신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200몇십 개 있어요. 무지개 많아요. 이 운용사 중에서 실력 있는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상품인가, 펀드인가, 변액부문가, 변액연금인가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런 회사 몇 개 없어요.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1명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중요한 거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펀드 사서 깨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 펀드 어느 회사가 운영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운영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분을 본 일이 없어요. 운영회사.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하셔야 돼요. 요즘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ELS라는 상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 좋은 상품이에요. 다만 단서조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가 뭐냐면 3년 이내에 주가지수가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사면 떨어져서 손해볼 수가 있어요. 알고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는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샀다 팔았다, 주식 샀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럼 제가 진행하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끊어내면서요. 왜 그러냐? 둘 중에 하나. 야한 사진, 누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근데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 하는 게 좋아요. 좋은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이 일을 해야지요. 그래서 직장인은 우량 펀드 사놓고 우직하게 원칙대로 하는 게 최고예요. 그 다음에 세금. 옛날에는요, 세금은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요즘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IRP, ISA, 뭐 퇴직연금 이런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예요. 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니까. 우선 급한 대로 여기 있는 6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면 큰 실수가 없다. 오늘 이 원칙에 관한 이야기로 끝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사항을 좀 한번 곰씹어 보시고 이 자산 관리에 성공해서 행복 100세를 맞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장에는 최소 인원이 지금 현장에 와 있어서 이 강의를 같이 들었는데요. 이전에 저희가 사전에 질문지를 통해서 좀 사전 질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산 관리에 있어서 꼭 이것만큼은 실생활에서 실천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대표님?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분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저는 부동산이 오르고 떨어지고 문제가 아니라 몰빵,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80%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빚내서 집 샀기 때문에 부동산이 전부고 마이너스 금융자산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나이 들면 이번 달에는 화장실 때려부시고 다음 달에는 뭐 건너방 팔아서 쓰고 그렇겠습니까? 다들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이 거래가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팔아서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10년 후, 20년 후로 꼭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뭐든지 분산이다. 예전에 그 대표님이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진짜로 자산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아껴 쓰는 것, 안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요, 그것도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주는데 네. 저는 뭐냐면 아까 맞춰서 하는 능력이 있죠? 네. 이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돈 버는, 예를 들어서 외국의 언론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쌍부르크 열심인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맞춰 사는 노력을 해야 되고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사는 방법. 그걸 그 사람은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지 결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 이러고 가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100세 시대 인생 설계와 자산 관리라는 주제였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생 설계, 목표, 그리고 또 자산 관리의 또 목표와 목적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 자산 관리는 제가 뭐 집은 한 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도 근데 집값이 비싸니까 저는 뭐 비율이 반반이 안 돼요. 나이가 60대면 반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천하없이 부동산이 난리를 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목표는 뭐냐면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노후의 3대 불안이 첫째가 돈이죠. 둘째가 건강이죠. 셋째가 외로움입니다. 그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되든 일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이제 젊은 분들은 당장 눈앞에 돈 이거 갈 데가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제 나이쯤 돼 보면 먹고 살 만큼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고민이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걸 제일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생각으로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뭔가 해보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평생 현역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걸 가장 잘 실천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현장에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가 그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하도 공자 말씀만 해가지고. 그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지금 이 강의를 젊은 분들도 지금 많이 이제 질문을 또 하시고 또 듣고 계시는데 네.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적금만으로는 이제 자산을 또 불리기 힘든 상황이다, 솔직히.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주식을 많이 하는데 아 이거 지금 우리가 진짜 주식을 해야 할까요? 그 젊은 사람들이 정말 주식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을 지켜가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꼭 해야 되고 성공할 수가 있는데 다들 지금 뭐냐면 단기 시황 전망을 들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20대의 경우는 1년에 68회 전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까지 48년째 이 업계에서 종사하는데 일찍부터 재테크에 빠져가지고 샀다 팔았다 해서 언제 한 번은 성공하지만 한 3, 4년 성공하다가 3, 4년 지나면 소식이 없어요. 실패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면 회사에서 이 진급이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직업에 소홀해서 직업도 성공을 못하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환경에 빠진 사람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투자에 대해서는 좀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그 실시간 있으신가요? 네, 말씀 주세요. 금융에 관심이 많은 이제 청년들 중에 대학 졸업 후에 회사 입사해서 일을 배운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창업할 청년들도 요즘 많더라고요. 그런 예비 창업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좀 자산 배분이나 관리를 하면은 좋을지. 그러니까 저는 예비 창업자도 마찬가지로 본업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자기 자신이 퇴직연금에 들고 국민연금에 들고 그 퇴직연금 그걸 하면서 투자하는 공부를 하고 여유자금 생기면은 지금 아까 그 분산시키고 장기 투자하는 생각으로 돈을 모아가는 그 일을 하셔야 되죠. 근데 그게 그 원칙을 배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고수도 빨리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칙을 몇 가지를 어디 가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원칙하에 그걸 지키는 게 문제지. 우리가 건강의 수칙에 대해서 수칙을 모르는 분 없잖아요. 지키는 게 어렵지. 예, 투자의 원칙도 아까 저기 시장 리스크, 개별 정보 리스크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에 더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뭐 네트로 한 일주일만 좀 신경 써서 공부하게 되면 원칙은 다 알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실천하는 게 문제죠. 그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도 성공하고 자산관리도 성공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아까 대표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실시간 댓글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금융 상품을 이제 고를 때 자산 운용사의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주로 우선 이 자산 운용 회사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평판을 알아봐야 돼요. 평판. 그리고요 그 회사가 운용한 그
상품에 한 5년 이상의 성적표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1등이 좋은 게 아니에요. 중상 정도의 운용 성적을 꾸준히 내는 회사. 그런 펀드를 고르는 노력. 그리고 수수료가 너무 비싸지 않은 회사. 그래서 이거는 보통 분 사람들은 직접 가서 그걸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담할 수 있는 그 실력 있는 그 상담할 전문가를 하나 만나야 되는데 역시 그건 소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요. 앞으로 시장이 계속 오르면은 그냥 계속 사수기만 하면 오를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예를 들고 싶어요. 그 미국에서요. 마젤란 펀드라고 피델리티라는 운용사가 운용하는 유명한 펀드가 있어요. 그 펀드를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 운용한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피터 린치라고 세계적인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그 사람이 마젤란 펀드를 13년 동안 운용하면서 운용 성적을 얼마를 낸 줄 아십니까? 2700%, 27배 올렸어요. 연평균 29%. 그러면 그 펀드 산 사람은 무조건 다 돈 벌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절반 정도가 손실을 입었대요. 왜냐? 13년 동안 이렇게 추세는 오를지 모르지만 이렇게 오르거든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 뭐냐면 오를 때 와 모였다가 떨어지면 김새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그 손해를 보는 게 오르는 장에서도. 그래서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사실 저희가 준비했던 시간보다 또 길어졌는데 그만큼 저희가 좀 뜨겁게 이 프로그램에 좀 같이 참여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표님 또 우리 이 강의를 또 시청해주신 또 시청자분들께 또 말씀해주시고 또 마무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참 그 어려운 시대인데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조급증을 좀 버리시고 원칙을 지켜서 그리고 자기 일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자산 관리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참여자분들은 저희가 또 선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또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가량 또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했는데요. 매월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